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토요일인데 쉬는 날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고요. 그래서 어제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뭐 사진에 관심 있는 친구들, 뭐 기자라는 미디어 직종에 관심 있는 친구들 손을 들었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 사진과 비주얼 스토리텔링이에요. 단순히 사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진은 모든 이미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 사진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영상, 그리고 단순히 기능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말고 그러한 비주얼을 이용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진을 먼저 준비해 왔어요. 이 사진은 저의 첫 번째 카메라의 사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신 카메라인데, 고등학교 때, 여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는데, 제가 사진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 중학생 때예요. 중학생 때 사촌 형네 집에 놀러 갔는데, 사촌 형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교내 사진반에 든 거예요. 사진반에 들었는데 이모부께서 그 사촌 형에게 카메라를 사주셨더라고요. 근데 망원 렌즈가 달린, 지금 그 사촌 형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싸구려 카메라였는데 어릴 때 잘 모르니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시작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사진을 좋아하셨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때 사진을 시작한 이유는 겉멋이었어요. 내가 저런 카메라 메고 다니면 멋있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이유로 사진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사진반을 들고 저희 아버지가 저 카메라를 사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암실에서 흑백 사진을 우리가 직접 촬영을 해서 교내 사진반에는 암실에서 저렇게 사진을 현상 인화를 하는데, 저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겉멋으로 시작했던 사진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로버트 카파라는 전설적인 이 전쟁 사진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사람의 첫 번째 한국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사진을 접하면서 이 사진기자라는 직업에 흥미를 갖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전쟁 영화 본 친구들 있나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영화가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 오프닝 시퀀스가 기존의 전쟁 영화와는 다르게 매우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으로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담은 그 이야기를 담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장면들이 로버트 카파가 남긴 사진을 보고 스필버그가 영감을 얻어서 만든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로버트 카파는 수많은 분쟁 지역을 취재를 했고, 그리고 포토 저널리즘 황금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의 인생과 사진을 보고 나도 사진 기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고등학교 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지금 다양한 꿈을 갖고 있을 텐데,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꿈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사진기자라는 이 직업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보도사진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1999년도부터 한국의 신문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로이터 통신의 서울지국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고, 사진기자로. 그래서 그 이후에 로이터 통신 서울지국, 도쿄지국, 베이징지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고, 현재는 도쿄지국에 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뉴스를 취재해 왔는데,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취재해 왔던 뉴스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굵직한 뉴스들의 사진들을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뉴스를 취재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위험한 곳을 취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 사진기자라는 저의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다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네이버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가 나갔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목숨 걸고 사진 찍는 일이 직업입니다라는 이 헤드라인 나와서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위험한 곳을 많이 취재를 가는 건 맞는데, 목숨 걸고 사진을 찍는 일이 저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래의 저널리스트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사진 기자 그리고 영상을 취하는 영상 기자는 때로는 위험한 곳을 가야 됩니다. 위험이 생기면 일반인들은 그쪽에 도망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역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그 비주얼 저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 내 업이자 숙명이기도 한데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이 물리적인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이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인권 변호사들의 재판을 취재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아직 인권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 이런 문제도 있고 인권에 대해서 해외 언론이 보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를 갑자기 이렇게 중국의 공안들, 경찰이죠. 저를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손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서 기자증도 뺏기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저희 라이벌 회사인 AP통신의 사진 기자가 저는 도와주지는 않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해서 본의 아니게 좀 조금 유명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2019년도 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의 현장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 헬멧, 저런 곳을 갈 때는 저는 헬멧을 써요. 근데 보통은 저런 헬멧에 이제 뭐 돌이 날아올 수도 있고 체류탄이나 이런 것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헬멧을 쓰는데 보통은 저기에 이제 회사에서 준 프레스라고 쓴 커다란 이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가 기자임을 나타내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저는 저렇게 손글씨로 쓴 헬멧을 쓰고 다녀요. 저건 뭐냐면 지금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딸이 아빠 다치지 말라고 저런 데 가서 손으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써준 건데 아직도 저 헬멧을 쓰고 다녀서 다행히 이 헬멧 덕분인지 지금까지 저런 취재를 하면서 다치거나 크게 뭐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취재를 하던 도중에 가장 슬펐던 일은 이 친한 동료를 현장에서 잃었던 일인데 2010년도에 태국에서 이 반정부 집회가 계속되면서 계엄령이 내려졌어요. 그렇게 해서 당시 저는 일본 지국에 있었는데 그 현장 취재를 위해서 태국으로 급파가 됐습니다. 갔을 때 저랑 되게 무척이나 친하게 지냈던 저희 로이터 통신의 TV 카메라맨과 같이 갔는데 둘이 같이 취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저희들 앞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저는 다행히 그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같이 있던 그 일본인 기자분은 현장에서 취재를 계속 하던 중에 총을 가슴에 맞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이 그 지금 사진 속에 있는 히로유키 무라모토라는 분인데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뉴스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냥 동료가 아니라 제가 너무 친해서 일본 사람이지만 형하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말로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이 사람도 저한테 형이라고 불렸던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형은 그때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때 그 당시에 저도 내가 과연 나와 내 동료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날 그 형이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랑 하루 종일 같이 그 태국에서 방콕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날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농담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아마 지금 돌이켜보면 본인도 그날 뭔가 느꼈나 봐요. 아침부터 되게 진지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김상 정말 진짜 저널리즘인 거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형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힘들었지만 그 형이 해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저널리즘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친하고 좋아했던 사람을 잃었던 그 슬픔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기자의 일은 글을 쓰는 기자들의 일과 조금 달라요. 아까 팀장님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실 때 다양한 뉴스를 취재한다고 하셨는데 글을 쓰는 기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전문 분야만 취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경제부 기자면 경제 뉴스만, 그리고 정치부 기자면 정치만. 그 중에서 정치부 기자는 뭐 여당을 출입하는 기자, 야당을 출입하는 기자, 사회부면 사회부 이렇게 하는데 저희 사진 기자들은 대부분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모든 걸 다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진 기자들은 저희들 속된 말로 길거리 노숙자부터 미국 대통령까지 취재한다고 할 정도로 이 취재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진에 보시는 많은 그 수많은 정상들을 다양한 이벤트 속에서 취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취재했던 수많은 국가 원수들 사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보셨던 분들 있나요? 아마 2014년이니까 여기 계셨던 분들이 아직 많이 어렸을 때였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군요. 예. 그래서 중국 베이징 지국에서 제가 특파원으로 있을 텐데 당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랑 아베 수상은 돌아가셨죠. 암살을 당해서. 그 둘이 처음으로 만났는데 여러분들 저런 장면 많이 봤죠. 국가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하는 거. 그러면 아무리 나라 간의 사이가 안 좋아도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당시에 중일 관계가 무척이나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들이 만나면서도 마지못해서 마치 악수를 하는 듯이 저렇게 웃지도 않고 서로 눈도 마주보지도 않고 저런 어색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 사진을 취재해서 정말 이례적인 외교 형사였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로 전송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저 사진을 보고 야 이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유치해 보인다. 뭐 이렇게 그거 같잖아요. 그 싸우고 난 유치원생들 선생님이 억지로 화해시켜서 마지못해 악수하는 듯한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라는 보도들이 많았는데 다음날 중국에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인터넷에 오른쪽 같은 그림이 밈이 돼서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인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유치한 것 같아 저 두 사람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근데 또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은 인터넷 검열이 심하잖아요. 저 사진이 쫙 퍼지니까 반나절 만에 바로 또 검열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저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아마 아베, 시진핑 그리고 곰돌이 풀을 치시면 바로 저 이미지를 아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동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보는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구나.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진 기자라는 일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진 기자 일이 언제나 이렇게 막 그 재난이라든가 사건 현장 그리고 뭐 저렇게 굵직한 정치 뉴스만 다니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는 솔직히 저런 일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의 생활 주변에서 다양한 뉴스, 때로는 뭐 스포츠를 취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인물을 취재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뉴스를 취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뉴스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게 사진기자라는 이 업의 본질인데요. 저는 사진기자라는 업의 본질은 두 개의 다른 영역에 발을 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경계하는 게 제가 사진 작가님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아직 사진 작가와 사진 기자의 구분을 잘 못하시고 저한테 사진 작가님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 작가는 어감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창의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사진 작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진 기자 일은 한 발은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팩트만을 전달하는 절대 연출도 해서는 안 되고요. 포토샵으로 뭔가 조작을 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을 전달하는 그런 저널리스트의 영역의 한쪽 발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단순히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서 보이는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임팩트 있고 강렬한 이미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예술가적인 기질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기자라는 업의 본질은 이 두 개의 영역에 두 발을 딛고 그러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지 않게 항상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기자라는 업은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학생들은 흔히 학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학업 중에 과연 학업에서 업의 본질은 무엇일까? 뭐 여러분들 학업하면 단순히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 만날 때 그리고 저희 애들을 혼낼 때도 공부 좀 하라 그러면서 꼭 교과서를 펼쳐놓고 하는 공부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업은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학생으로서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걸 느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진지하게 자신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업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사진 기자는 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기자의 업의 본질 중에 하나는 사진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글을 쓰는 기자들이 펜을 이용해서 글을 써서 진실을 알리고, 동영상 기자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사진 기자는 한 장의 사진으로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한 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꿨다.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바꿨다. 저도 여러분만한 나이에 사진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학교에서 보도 사진을 공부하면서 나도 정말 사진 한 장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20년 정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렵구나. 왜냐하면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러고 보니 그 시대에 그 사진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좀 더 현실적인 사진 기자의 업의 본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찍은 사진이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사진이 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진은, 그리고 저의 업의 본질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는 너무 잘 아시죠? 지금 또 다시 대통령에 선출이 되면서 앞으로 내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그 남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하도 불법 이민자 문제가 무척 시끄러운데 아마 여러분들 미디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기사들을 그 당시가 가장 피크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나름대로 수천 명씩 무리를 지어서 가면 미국이 우리를 조금 더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무리를 지어서 집단으로 미국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고 깽단이다.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막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문제가 세계적인 큰 뉴스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특별 취재팀을 마련해서 저도 그 특별 취재팀의 일원으로 약 3주 동안 멕시코 시티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역인 티juana라는 곳까지 약 3,000km 정도를 이들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국경에 도착을 한 다음에 평화적인 시위를 열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저 장벽 보이죠? 저게 미국과 멕시코를 가로막고 있는 긴 장벽이에요. 그 장벽 앞으로 모여드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그 장벽의 건너편에 있던 미국 국경수비대가 돌발 사태가 생길까봐 무서워서, 우려해서 체류탄을 쏴서 이 사람들을, 정벽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류탄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어느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빨리 피신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하게 체류탄 가스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인데, 이걸 제가 당시 현장에서 포착을 했어요. 근데 이 사진이 당시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당시 수많은 언론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언론에서 저의 사진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그랬던 이유는 이 사진에 보면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과연 저런 아이들에게까지 체류탄을 쏘는 게 정당했었나. 그리고 사진에서 흔히 얘기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티셔츠를 보면 엄마가 여러분 다 봤죠? 뭐죠? 한국말로 얼음왕국인가요? 겨울왕국이죠? 우리 딸한테 맨날 왜 못 외운다고 혼나는데, 겨울왕국의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이 꿈꾸었던 아메리칸 드림, 즉 미국에서 이루고 싶던 꿈이었을지 모르지만 저 뒤에 보이는 하얀 체류탄 연기가 아이들의 꿈을 부셔넣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시 백악관에서는 제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이밀면서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체류탄을 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돌직구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일부러 자막 안 들어갔는데 다 알아듣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이 이렇게 해서 유명해져가지고 두 가지 일이 유명해져서 다음 날 그 당시에는 워낙 경황이 없고 그리고 저분은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저는 스페인어를 못하고 저런 취재를 가면 항상 통역이 옆에 있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어서 통역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냐고 아이 다치지 않았냐고 그 정도 얘기만 했는데 저 사진이 유명해지고 다음날 후속 취재를 하러 갔더니 저 사진 속에서는 2명의 아이만 보였는데 이 가족을 다시 찾고 나니까 혼자서 저렇게 5명의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 여자아이들이 5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5살이면 귀저귀를 차고 다닐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왜 귀저귀를 차고 있었냐 그랬더니 이미 집을 떠난 지 몇 달이 됐기 때문에 옷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지 대신에 귀저귀를 차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왜 그 겨울왕국 티셔츠를 입고 있었냐, 특별한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영화를 본 적도 없고 난민 수용소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옷 중에 그걸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터질 듯이 꽉 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참 재밌는 게 그 가족도 제가 저 사진을 찍었다는 사람인 걸 알고 나니까 왠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좀 가까운 그런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취재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저렇게 보내기는 뭐 해가지고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랬더니 뭐가 먹고 싶냐 그랬더니 한국이나 저기 중남미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치킨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의 제일 유명한 치킨 레스토랑인 KFC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맛있는 치킨 저녁도 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진은 이 가족에게 큰 변화를 하나 줬습니다. 뭐냐면 제 사진이 보도된 이후에 미국의 인권 변호사들이 저 사진에 저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보통 저렇게 멕시코 국경까지 도착하고 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은 넘어가더라도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불과 3주 만에 그 인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사진으로 제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함께 퓰리처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족은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근황을 들었는데 저 가운데 사진 아까 보셨던 그 당시에 그 제가 사진을 취재했던 다음날 찍었던 사진이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저렇게 큰 거예요. 이 사진을 받은 게 벌써 작년 초니까요. 더 컸겠죠. 그래서 저 기저귀를 차고 있던 아이들은 저렇게 폭풍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은 꼭 미국에서 태어난 그 10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 볼티모어에서 멕시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보고 오게 되면 꼭 들려달라고 이 타코 요리를 대접해 주고 싶다고 해서 저 사진 한 장이 저와 저 가족에게 모두 해피엔딩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 가끔 주위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봐요. 저렇게 위험한 데 다니고 그러면 혹시 그런 취재할 때마다 위험 수당 같은 거 많이 받나요? 이러는데 저희 사진 기자들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미래의 직업을 고려해 볼 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일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이 저에게 아드레날린이 샘솟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여러분들 우사인 볼트 아시죠? 세계 100m 신기록 보유자인데 이 사진은 제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취재했던 사진인데 우사인 볼트가 이 100m에서 200m에서도 세계 기록을 달성하고 기뻐가지고 경기장에 트랙에 누워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저희 로이터 통신의
21세기의 스포츠 사진 그 책을 출간할 때 뒤쪽 표지에도 쓰였던 사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 뭘로 찍은 것 같아요? 그쵸? 드론을 찍은 것 같죠? 근데 저 때는 드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런 경기장에서는 지금 드론이 있다고 해도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제가 인간 드론이 돼서 경기장의 천장에서 제 몸을 안전 이렇게 밴드 같은 게 있거든요. 사슬 같은 거. 그걸로 묶고 밑으로 내려다보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장에도 있는데 경기장 꼭대기에는 캣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살금살금 걷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살금살금 걷듯이 조심해서 걸어야 된다는 의미의 캣웍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경기장 같은 데 보면 천장 한번 많은 경우를 봐보면 천장에 저런 아주 작은 통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 통로를 올림픽 같은 큰 경기를 국제 경기를 할 때는 저희 로이터 통신이나 AP 통신, AFP 같은 국제적인 통신사 기자 한 명에게만 딱 그걸 공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왼쪽은 저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저는 아니고 저희 다른 곳에 있던 그 미국 기자가 찍었던 걸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 저런 길을 저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떨어뜨리면 큰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할 때는 카메라 딱 2대만 가져갈 수 있고 전화기도 못 갖고 가요. 왜냐하면 전화기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거 맞으면 죽어요. 알죠? 그 중력의 법칙. 그렇게 해서 저보고 저기를 올라가라고 하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사진 기자라 그러면 막 체력적으로 막 건강하고 겁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겁도 많고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런데 저보고 저를 올라가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 또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미끄럼틀만 올라가도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저보고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못 올라가겠다고 할 수 없고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첫날 올라갔는데 진짜 욕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저런 길을 걷다 보면 걷다가 부딪히죠. 밑에는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려가면 오늘만 하고 나 내일부터는 안 온다고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는데 자리를 잡고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통해서 밑을 보는 순간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인데 진짜 드론에서 찍듯이 평상시에 지면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앵글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저렇게 특별한 앵글을 찍고 있을 때 밑에 사진 기자들은 다 밑에서 저렇게 똑같은 사진들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앵글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여러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희한했던 게 저 사진을 딱 찍고 나니까 내려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일 또 와야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남에게 줄 수 없지. 그렇게 해서 저기에 제가 열흘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매일 올라갈 때는 아니야 오늘만 안 올 거야. 그 생각하고 가는데 사진을 찍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올라가 있을 때 그 사진을 찍으면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 갑자기 몸 안에 뭐가 막 솟구치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안에서 마치 그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갑자기 힘이 세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뭔가 몸에서 막 안에 솟구치는 느낌이 들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같이 패널로 나오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위험하고 그런 곳인데 저도 모르게 막 힘이 나서 그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드레날린이고 그리고 그런 아드레날린을 느끼고 사진을 찍었을 때 나온 그 결과물을 보고 만족해하는 행복감이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그 2개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매일 무서움을 무릅쓰고 거기를 올라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아들이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줍니다. 월요병이 없는 직업을 택해라.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월요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나의 앞에 벌어지고 그걸 나는 새로운 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긴장감과 흥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을 느끼는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올 텐데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해서는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에 아드레날린을 느끼고 어디에서 도파민을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업의 해답은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서도 아드레날린을 못 느끼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선택할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나중에 선택을 되는 거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제 업의 본질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사진 기자라는 게 사진으로서 뉴스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 사진 기자라고 했는데 제가 일하는 로이터 통신에서는 더 이상 사진 기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비주얼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기자를 취재를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언젠가부터 일을 하면서 동영상을 취재하고 TV 쪽 프로덕션을 만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진 촬영용 카메라와 방송용 카메라, ENG 카메라라고 하죠. 이만한 큰 거. 전혀 다른 기계였고요. 이 두 개를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미디어 자체도 인터넷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한 장의 사진과 글로 된 기사가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글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그리고 특히나 사진과 동영상만으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그런 결과물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잘 모르는 사람 그럼 사진 기자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존의 사진 기자들에게 동영상이라는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도구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도 회사에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직원들을 뽑을 때 사진 기자라는 직책이 아니라 비주얼 저널리스트라는 직책으로 대신에 이 친구는 사진에 탤런트가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동영상에 탤런트가 있는 친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걸 살릴 수 있게끔 그러한 직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사진 기자라는 직업이 현장에 가서 좋은 사진 한 장을 찍어오면 되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진 찍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기 때문이에요. 카메라가 다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AI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 중에 AI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가장 오래전부터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예.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카메라에 AI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문가들은 스며들어 있다고 해요. 워낙 AI 기술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이미 AI 기술이 적용돼 있고 제가 쓰는 카메라에는 이미 AI 기술이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이제는 셔터 같은 거는 더 이상 손으로 안 맞추고 노출까지 다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건 이제는 예전에는 입사를 해서 신문사에서 선배들처럼 되려면 최소 3년, 5년이 걸렸는데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해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 해서는 뭐 그런 잡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미디어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스토리텔링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상하고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으로서 구성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소재 자체도 사진기자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제가 하는 일에 지금 한 50% 정도 돼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흔히 기획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좋은 소재를 찾아서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기획력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이러한 기획력을 갖추는 게 사진을 잘 찍는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요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특히나 뭐 해양 쓰레기라든가 혹은 마이크로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이 몸 안에 점점 축적되고 있다든가.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진으로 보여주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은 수십 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어느 누가 찍더라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특히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중에서도 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양이 얼마가 될까? 그거를 호주의 어느 연구팀이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결과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기관별로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카드를 햄버거에 넣는다든가 초밥처럼 찍는다든가 레고 블록을 만두처럼 찍고 그렇게 해서 6개월 사이에는 125g. 저기 보이는 플라스틱들이 실제 그 중량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여러분 저만큼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보이는 식탁이 6인용 식탁이에요. 저기 꽉 찰 정도의 그 정도 플라스틱인데 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좀 드나요?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사진 기자들 이런 작업을 할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인데 맨 땅에 헤딩한다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기획력이 여러분 비주얼 스토리텔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저 레고 블록을 가지고 스시처럼 보여줘서 22g의 이 플라스틱을 한 달 동안 먹고 있다는 건데 저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먼저 제가 스시처럼 한번 찍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로이터 통신 정도 되면 요새 흔히 뭐 협업이라는 얘기 많이 쓰는데 푸드 코디네이터 분이랑 협업하셨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고요. 다음에 저희 딸은 레고 블록을 빌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서 집에서 쓰는 저는 술잔이나 이런 걸 빌렸습니다. 그리고 흔히 스튜디오라고 하죠. 저런 사진을 찍는 곳을. 근데 그 신문사에는 언론사에는 스튜디오가 따로 없는 곳이 많아요. 저희 회사도 없고. 근데 스튜디오를 하려면 이 불을 다 꺼서 완전 암흑으로 해놔야 내가 원하는 조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검은색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다이소에 백엔샵에 1,000원을 주고 검은색 조명을 샀고 그리고 슈퍼에 가서 편의점에서 일본이니까 스시 도시락을 팔거든요. 스시 도시락을 사서 위에 생선살 부분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직원 동료들이 다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저렇게 세팅을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처럼 하나의 비주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거는 10년 동안 우리가 저런 양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사진이 예전에는 보도 사진, 포토 저널리즘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 연출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점점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고 독자들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저런 사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러스트레이션, 즉 다 우리가 일러스트를 위해서 만든 사진이라는 걸 다 명확히 밝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은 보도를 통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고 그리고 소니에서 주최하는 사진전에서 입선을 하기도 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비주얼 스토리텔러에게 중요한 건 비주얼 스토리텔러는 말 그대로 이미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이미지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있는 일본에서 2020년에 럭비 월드컵이 열렸어요. 한국에서 럭비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럭비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야구보다 더 인기가 많은 스포츠예요. 많은 나라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럭비 월드컵이 열리면서 럭비라는 게 일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을 해보다가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예요. 그러면 그 럭비가 노인 인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럭비팀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럭비팀을 찾아서 이 주인공으로 86세인 그 할아버지신데 나가야마 씨라고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럭비에 대한 열정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노인 럭비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럭비가 일본의 고령 사회에 어떻게 열정을 주고 있는가 그런 걸 조명했던 사진들인데요. 그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진은 2020년도에 사진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보도 사진전 월드프레스 포토에서 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점점 사진 기자에게는 스토리텔링 능력, 즉 좋은 소재를 찾아내고 그것을 프로듀싱해서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사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예전에 제가 사진 기자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메고 다니는 이 카메라 가방 속에는 수동 카메라, 손으로 표점을 맞추고 노출도 맞추면서 했던, 그리고 필름을 사용했던 그런 필름 카메라와 수십 통의 필름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 가방 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AI가 장착된 카메라와 그리고 드론이라든가 고프로라든가 김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 그리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핀 마이크와 무선 마이크가 들어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 근래 했던 작업 중에 가장 이런 원맨 저널리즘, 즉 혼자서 사진과 동영상을 리포팅을 하는 그런 작업 중에 대표적인 사진 이걸 보여드리자면, 이 스토리는 제가 2023년도에 일본에서 취재했던 스토리인데요. 이게 준비해온 동영상이 안 보이네. 예. 그래서 2023년도에 가마우지라는 새를 이용해서 이 1300년의 지금 보이네요. 1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가이라는 전통 낚시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는 솔직히 예전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등 이런 데서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이거를 새로운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흔히 그 기후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기후변화가 이런 전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렇게 해서 과학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리서치의 결과 같은 걸 이용하고, 그리고 저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1300년 동안 똑같은 곳에서 낚시를 해왔는데, 조상 때부터 이제는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가 단순히 우리를 여름에 더 덥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까지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취재입니다. 제가 이것도 소재 발굴에서부터 모든 단계를 제가 스스로 혼자 했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새는 신문이 아니라 저렇게 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기 때문에 동영상과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서 훨씬 더 몰입감 있는 그런 프로덕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취재를 위해서 했던 텍스트 기사도 다 제가 리포팅을 한 겁니다. 제가 리포팅한 걸 이제 저희 에디터가 조금 더 고쳐서 그렇게 해서 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은 사진과 동영상과 글로 쓴 기사까지 제가 스스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미래에 여러분들이 저희 이런 인더스트리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저런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 세대처럼 저는 사진만 잘 찍어요, 저는 글만 잘 써요, 저는 동영상만 잘 촬영해요, 이거 갖고는 점점 특히나 글로벌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힘든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데, 지금은 제가 직접 취재했던 동영상을 가지고 전 세계 저희 TV 네트워크에 보여주기 위해서 편집했던 저희 TV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TV에서 보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앵글과 색감을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진 기자이기 때문에 동영상에서도 그런 걸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이런 비주얼에 가장 높은 에디터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사진 기자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로이터의 뉴스의 동영상에 드디어 영상미라는 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진은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숙련된 기술과 생각이 있으면 동영상에서도 훨씬 월등하게 좋은 퀄리티의 그런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AI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검은꼬리 원숭이라는 원숭이인데요. 자, 문제는 인공지능과 이 원숭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 아직 문제도 안 나왔는데 벌써 객관식인데 벌써 손을 내네요.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라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왔거든요. 1, 2, 3, 4번. 자, 그러면 아까 손든 친구들도 있는데, 자, 그럼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1번 아무도 없어요? 2번, 미래에 사라질 것이다. 다음에 3번, 사진을 잘 찍는다. 그럼 4번, 미래의 지구를 지배할 것이다. 그럼 아무 손 안 든 친구들은 뭐예요? 대부분이, 어쨌든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좀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가서도 이런 문제를 내면 언제나
4번이 나와요. 그 이유는 왠지 알아요? 영화 혹성 탈출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게. 자, 근데 정답은 없는데 제가 묻자고 만든 문제고 정답은 근데 제가 생각한 정답은 사진을 잘 찍는다예요. 이건 뭐냐면 이 사진은 아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봤던 검정꼬리 원숭이에요. 인도네시아 깊은 정글에 사는 원숭이인데 이 사진은 원숭이가 직접 카메라에 셔터를 눌러서 찍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동물이 직접 찍은 셀피입니다. 혹시 이 답 알고 있던 사람 있어요? 그래요? 아까 손들었던 두 친구들은 4번이었어요? 몇 번이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이 찍히게 된 배경은 이미 10년도 더 된 일인데 2011년도에 영국 출신의 이게 야생동물 사진 작가가 데이비 슬래터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깊은 정글에서 저 원숭이를 찍고 있었어요. 근데 원숭이들이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경계하다 이 사람이 조용히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점점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니까 원숭이들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찰칵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해 놓고 이 리모트 컨트롤이 되는 케이블을 연결해 놓은 다음에 살짝 뒤로 빠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숭이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게 하면 재밌는 앵글이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 원숭이들이 거기를 막 카메라 주위에 몰려들었다가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이 리모트 컨트롤의 버튼을 누르니까 착각착각 하고 사진 찍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원숭이들이 수백 장의 사진을 찍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물이 직접 찍은 셀피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그 카메라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AI가 스며들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AI 기술이 카메라에 와서는 자동 초점 노출이 다 맞추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야 너는 참 사진을 잘 찍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사진을 잘 찍어가 사진이 왠지 좀 감상적으로 보이고 인스타그램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게 사진을 잘 찍는다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만한테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의 여러 의미 중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물론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초점과 노출을 잘 맞추는 기술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원숭이가 찍어도 될 정도로 다 기계가 해결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에 근데 뒷얘기에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은 그 사진 작가는 자기가 저 사진으로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대요. 그렇게 해서 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다 그 사진을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막 그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이 퍼가기만 하고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위키미디어 알죠? 위키미디어에서 저 사진을 저작권 프리, 그 저작권에 관련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딱 업로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작가가 이 녀석들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위키미디어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저 사진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데이비 슬래터라는 사람은 카메라의 주인일 뿐이다. 사진을 찍은 건 원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 그런데 동물은 왜요? 그 판결이 기분 나쁜가 봐요. 동물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저 사진은 카피라이트 프리가 맞다.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이 그 사진 작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도 참 이렇게 뒤끝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사진을 다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 몰래, 자기한테 허락 안 받고 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진 한 장당 자기가 1,500원을 받았으면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을 벌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 사람은 소송에 져서 소송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고 자기 카메라까지 팔아야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이처럼 바뀌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사진들인데 재밌는 사실은 이 사진 중에 사람이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모두 AI가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AI의 도움으로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성능의 AI였지만 노출과 초점을 맞추게 해줬다면 이제는 있지도 않은 그런 이미지를 정말 사진처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AI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당시 지금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AI가 고양이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왜 화제가 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AI는 개랑 고양이를 구별하지 못한다가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이제는 고양이의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거를 저렇게 고양이라는 캣이라는 단어만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들이 한두 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AI가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하고
고양이를 해봤더니 진짜 고양이를 그려요. 그런데 그 당시 2021년도 AI는 명사는 그대로 나타내요. 고양이. 근데 제가 귀여운 고양이를 그려줘. 큐트 캣이라고 썼더니 이 기기가 버그가 나는지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로딩이 한참 된 다음에 띡 나온 게 무슨 이렇게 외계인 고양이 같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미 불과 3년이 지나고요. 2023년도에 이런 수준의 고양이를 만들어내요. 고양이를 그려줘 하면 저렇게 그림처럼도 해주고 사진처럼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렘블란트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그려줘, 고양이를 그려줘 하면 이런 고양이가 나옵니다. 이런 고양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를 당해서 하마터면 감옥에 갈 뻔했는데 아직 감옥에 가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지도자, 그 정치적인 지지자들이 저렇게 가짜 동영상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막 유포라고 그랬었는데 이처럼 이제는 저런 이미지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그 당시 만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닮은 경찰이 트럼프를 잡아가는 저런 이미지까지 돌아서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너무 멋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본인이 자기의 SNS에 올렸던 이미지인데 저것도 AI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저런 거를 막 좋아서 올릴 정도로 그런 지금은 사진도 거짓말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미디어에서 특히나 사진 보도 영역에서는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직업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제는 사진도 거짓말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AI와 로봇가 사진 기자의 일을 그리고 보도 저널리스트의 일을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들은 마이클 크리스토퍼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든 90마일이라는 연작의 사진들인데 쿠바 아시죠? 쿠바가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면서 그 많은 난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 플로리다로 건너갔던 그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보면 마치 사진 한 장 한 장이 영화 보는 것 같죠? 영화 스틸 보는 것 같죠? 근데 이 이미지들은 이 사람 이걸 만든 마이클 크리스토퍼 브라운이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사진 기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미드저니라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텐데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쉽게 AI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아까 그냥 저 사진을 봤을 때랑 지금 저한테 이 사진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진을 다시 볼 때랑 감동이 전혀 다른 걸 느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도사진은, 포토저널리즘은 그리고 사람의 뉴스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얼굴, 즉 휴먼 페이스를 사람이 기록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감동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보도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영역이 영상이나 동영상, 사진과 동영상에서 많은 부분에 들어오겠지만 이 다큐멘터리 영역만큼은 절대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는 그게 만들어진 가상의 이미지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가짜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야말로 불량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흔히 손맛이라고 하죠. 인간의 손맛이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이미지의 영역은 저는 다큐멘터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도 이런 변화가 있을지 몰랐어요. 제가 사진 기자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버튼만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날아가고 전송되고 그런 거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은 돈을 들여서 필름 현상 인화를 해보고 했던 노력이 신문 기자가 되고 나니까 불과 2년 만에 디지털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능력을 써먹을 데가 없는 시대가 너무너무 금방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목도하게 되는 시대가 얼마나 빨리 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떠한 변화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모두. 자, 이걸 카메라의 뷰파인더라고 하고 눈에 들이대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한쪽 눈을 감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뷰파인더는 잘 보기 위해서요. 저도 그렇게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신문사에 들어가고 나서 한국 신문사의 선배들 처음으로 가르쳐준 이야기가 두 눈을 뜨고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 두 눈을 뜨고 사진 찍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눈을 뜨고 있어도 결국은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어느 쪽을 볼지를 결정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때로는 오른쪽 눈을 보고 왼쪽 눈을 보는데 두 눈을 찍고 사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사진 기자는 내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 눈을 뜨고 카메라 프레임 밖의 세상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쪽 눈을 감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넓은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 인스타그램인데 여러분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니까 이거 알려드린 이유는 뭐 저를 팔로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좀 있으면 저희가 지금 딱 제가 1시간 10분 강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저는 제일 좋은 게 어느 날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보도 사진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저의 사진 제가 냈던 책에 그 강연회에서 제 책을 보고 사진 기자가 결심하기로 돼서 사진을 공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이 있거나 혹은 나중에 저희 미디어에서 저희 후배가 된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거기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어떠한 주제라도 좋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꼭 정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도 좋고요. 편하게도 질문해 주세요. 아까 보여주신 사진들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사진을 찍었을 때 많은 위험도 있었고 아까 어려운 상황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거를 이겨내시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사진을 찍었을 수 있었을까요? 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기자 정신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기자 정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자 정신은 속이지 말자가 저는 기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걸 공정하게 전달하는 게 기자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건 기자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회피해서 취재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홀스타인 엔바이러먼트 코스라는 그 생존훈련이라 번역할 만한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배우는 트레이닝을 필수적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3년에서 5년마다 하지 않으면 그런 취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치앙마이에서 있는 캠프에 가서 하고 왔는데 교관들이 주로 이제 영국이나 호주의 특수부대 출신 이분들이 가르치시는데 어떤 걸 가르치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불난 현장을 어떻게 찍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거 카메라를 비롯한 모든 걸 다 버리고 신속하게 거길 피해 나와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코스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위험한 취재 현장을 갈 때도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 지역을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갔냐면 회사의 그 안전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있어요. 원래 이게 편집 기자 출신의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다 어프로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 지역은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그런 걸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자 정신이 진실을 보도하고 이런 게 저는 기자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아는 만큼 안전하다고 확보되는 곳에서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고 그러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 취재를 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논리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취재를 할지 나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그런 곳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걸 많이
억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또 막상 그렇게 가도 제일 위험한 게 아드레날린이 막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 보셨죠? 저는 보진 않았고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보고 있을 때 지나가다 조금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 어느 변호사분이 막 흥분하고 그러니까 그 고참 변호사가 워워워 하잖아요. 저희들끼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 현장에 갔을 때 막 아드레날린에 솟구치니까 막 자꾸 현장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가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가끔 다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역할을 해줄 때도 있는데 잠깐 우리 약간 진정하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를 좀 톤 다운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이 생기면서 그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노하우가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 사진기가 그 사진기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때마다 생기는 뭐 기자들을 약간 거부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막 기자들한테 어떤 압박이 오는지는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닌다 그 얘기. 네, 맞아요. 예, 나라마다 이 미디어에 대한 이게 다 달라요. 미디어가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예를 들어서 뭐 위험이 있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나라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정부여서 그 취재를 막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막 그런 거를 몰래 취재하고 이러는 시대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정석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디어는 모든 취재를 해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 하나의 동영상, 하나의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예전에 퓰리처를 탔던 기사인데 그 기사를 만들어지는 과정에 부정이 발견돼서 상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추어서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 미디어의 기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막 그 몰래 잠입을 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런 건 영화와 아마 30년 제가 이 일을 지금 27년째 하고 25년째 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왔을 때도 그런 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전의 일이고 지금은 정석대로 하면서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계속 문을 두들기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일을 하실 때 혹시 몇 명이서 같이 하는지 약간 사진 찍는 사람 따로 있고 글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요즘 같이 또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이런 뉴스에 출판할 때는 보도를 할 때는 멀티미디어, 사진과 글과 동영상이 함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3명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명만 일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글을 쓰는 기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이팅과 리포팅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바이라인에 기자 나오면 그 사람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회사는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글로벌 미디어들은 라이팅과 리포팅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리포팅은 뭐냐면 현장에서 벌어났던 여러 가지 뉴스 이벤트를 리포트하는 사람이고 라이팅은 그걸 받아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혼자 그걸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저와 TV 기자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라이팅을 합니다. 근데 그 라이팅이라는 게 뭔가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주로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아까 봤었던 그 새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 있죠. 제가 저런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때는 먼저 사진으로 스토리 구성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인터뷰를 하고 저희는 그걸 컬러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 마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아까 드론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거 플러스 제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견했던 사실들을 다 텍스트로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사진으로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리포팅한 이 머테리얼들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글을 쓰는 라이팅 기자가 그걸 보고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가면서 제가 넘겨줬던 리포팅에 근거를 해서 기사를 쓰고요. 그리고 TV 역시 제가 편집에 이것저것 직접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의 그 사진의 포토 스토리에 내러티브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명이 같이 취재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명, 경우에 따라서는 또 혼자 취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위험한 지역을 가게 되면 언제나 3명이 같이 가도록 저희 회사에 룰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이나 사진도 똑같은데 사람들이 민법을 적용시키거나 현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담아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말씀하셨듯이 스토리를 담아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는데 스토리 선정이나 약간 소재 선정에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라고. 근데 그거는 뭐 이런 미디어 쪽만 아니라 모든 쪽이 다 똑같아요. 제가 뭐 이런 제 주변에 있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결국은 여러분의 상상력이 새로운 걸 찾아내게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상상력은 많이 보고 읽고 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진을 잘 찍는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진 속에 스토리를 담는 거거든요. 그 방법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미 거의 뭐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방법인데 여러분들 삼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그 구양수라는 중국의 문필가가 아마 당나라 때 사람일 거예요. 글을 잘 쓰려면 삼다라 그래서 다독 많이 읽고 다음에 다작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이 생각해라.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사진을 많이 찍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사진도 많이 봐야 돼요. 동영상도 그렇고. 하지만 단지 그거를 나는 사진을 잘하고 싶으니까 사진만 보겠어 이게 아니라 사진 이외에 많은 것들. 책도 봐야 하고요. 저는 좋아하는 게 미술 전시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 전시회를 가게 되면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파인더 안에만 보지 말고 넓게 다양한 지식을 스폰지로 흡수하다 보면 저절로 그 아이디어들이 찾아지고 생각이 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고요. 저는 그 작가님이 아까 시진핑과 아베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작가님의 의도, 그러니까 생각하신 대로 이미지가 그 퍼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가님이 의도하신 대로가 아니라 좀 엉뚱하게 누군가가 그 사진을 퍼서 도용한다면 어떻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또 예를 들자면 아까 보셨던 제가 그 퓰리처상 수상 사진도 그 사진이 가짜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뭐냐면 아까 그 사진에 잠깐만요. 내가 보여줄게요. 되게 저 사진이 나오고 트럼프를 비롯한 이게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당시 어떤 이야기가 그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에 퍼졌냐면 이 사진이 연출된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이 로이터 통신이나 CNN이나 저런 리버럴한 그 사람들 말대로는 빨갱이 같은 언론들이 배우를 둬서 고용해서 사진 찍은 사진이고 실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앞에 보면 되게 긴박해 보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사람들이 아직 저 체류탄이 터진 걸 몰라요. 그리고 현장에 저만 혼자 있던 게 아니라 다른 기자들 저 뒤에 보면 막 카메라도 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사진 가짜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돈을 주고 사온 배우들이고 뒤에 아직 연출이 뒤에까지 안 가가지고 앞에 사람만 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 저 사진이 가짜라고 믿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냐면 그 사진은 흔히 찰나를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저게 미국 국경수비대가 쏜 첫 번째 체류탄이에요. 체류탄이 막 터졌던 그 순간을 내가 기록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이 막 가짜라는 의견이 돌고 저희 회사가 그게 아니라는 해명 기사를 쓰고 그러면서 흔히 팩트 체크라고 하죠. 뭐 가짜 뉴스 나올 때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저 사진을 가지고 다루고 저도 인터뷰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사진 기자는 내가 봤던 걸 내가 봤던 대로 보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서 사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정확한 캡션을 달고요.
그리고 사진 한 장뿐만 아니라 그 사진의 전후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다양성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다양한 그 현장의 사진을 보여줘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현장의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기록했던 거,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기록했던 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기록하고 보여줬던 걸 똑같이 느낄 수 없는 거고, 반대의 생각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가짜 뉴스가 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저희 회사에서 뭐 법적 조치를 취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사진 기자를 하면서 리포터 기자나 아니면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서 무슨 그런 글을 쓰는 기자 일을 겸할 수 있나요? 그게 얼마든지 겸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도 글을 쓰는 텍스트 기자라고 저희는 부르는 텍스트 기자들은 저희가 다 사진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사진 기자는 텍스트 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요한 것만 골라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진으로서 가치가 있는 뉴스만 취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취재 기자가 쓰는 글을 저희가 맞춰서 매칭되는 사진을 취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내가 취재 기자가 되고 싶어도 이제는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이상적인 건 뭐냐면, 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정말 큰 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최소 3명의 팀을 보내거든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최고의 완성도 있는 기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또 우리 취재원이 한 사람만 오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같은 경우는 좀 기획 취재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방향의 앵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혼자 가기를 원했던 거고요. 하지만 두 가지를 항상 다 해야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고요. 하지만 할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글을 쓰는 기자로 시작을 하더라도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약간 좀 씁쓸한 자본주의 원리인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돼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저희 같은 레거시 미디어와 좀 작은 미디어를 비교를 해보면, 작은 미디어는 한 명에게 다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자에게 어떤 대단한 걸 요구하기보다는 그게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그 회사의 사이즈를 보고서 우리가 그 언론이 좋은 언론이다 나쁜 언론이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면 이왕이면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그런 능력이 있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조금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신경 쓰고 신중하게 보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지? 진부하지 않고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많은 게 있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 제 두 발을 가장 이 가운데 예술의 영역과 보도의 진실의 영역, 사실의 영역에 딛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의 영역이에요. 솔직히 이게 하다 보면 요게 이쪽에 있으면 훨씬 좋은 그림이 좋은 사진이 나올 텐데, 이 사람이 이걸 해주면 더 강렬한 사진이 나올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입으로 내어서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요거 일로 옮기고 찍는다든가, 그러면 그때부터 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건, 아무리 제가 찍었던 사진이 좋더라도 찍은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저는 그 사진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술가가 아니고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기자로서의 윤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진, 강렬한 사진을 추구하는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사진 같은 것들 찍고서 기사로 보도하고 보다 보면은 다른 언론에서도 같은 사진을 사용하는 걸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사진을 사고 파는 그런 건가요? 네, 우리 로이터 통신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도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에이전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진을 전 세계의 언론 미디어에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걸 무단으로 무단 전제라고 하죠.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퍼가면 그건 무단 전제가 되는 거고, 지금 얘기했던 거는 뭐 로이터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진이 여러 신문이나 뭐 다른 뉴스 웹사이트에서 보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찍은데도 비슷비슷한 사진들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현장에 그 기자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혹시 기자님은 세계로 많이 나가셨는데 혹시 코로나 때 같이 해외로 나가기 어려울 때는 혹시 그 직업에 큰 영향이 있었을까요? 물론 코로나 때 저도 힘들었죠. 뭐 회사도 못 나오고. 하지만 그런 걸 취재하는 게 사진기자 일입니다. 꼭 이게 뭐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흔히 보지 않았던 낯선 세상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는 게 사진기자의 일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야기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아까 봤지만 일본에 있으면서 3년 동안 거의 밖을 못 나갔는데 그 안에서도 많은 취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국적인 장소를 간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미디어 쪽에서 특히 비주얼 쪽 일을 하게 되면 막 내 눈앞에 체류탄이 막 터지고 화염병이 터지고 그런 환경이랑 내가 살고 있는 동네랑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일을 하기가 쉬운 곳이냐면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거기는 가서 사진 셔터만 누르면 돼요, 솔직히.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스토리를 찾아내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걸 새로운 눈으로 보여준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평범한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새로움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좀 모든 기자분들이 다 그런 곳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쟁 지역에 취재하러 가는 기자가 몇 분 계시는지 같은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저도 되게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권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분쟁 지역이나 이런 곳이 생기면 나라에서 여행 금지 구역을 해놓는데 기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태국에 가서 그런 취재도 하고 자연재해 이런 취재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전쟁 취재를 못했던 게, 저는 가고 싶고 회사에서 저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그 법률 때문에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못 갔고, 아프가니스탄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못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게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 좀 국제화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뉴스를 대부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시니까 모를 텐데, 종이 신문을 보게 되면 국제 뉴스가 거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예요. 그런데 외국에, 제가 있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국제면이 보통 20장짜리 신문 중에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외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직접 취재한 우리의 시각으로 취재한 분쟁 지역의 뉴스가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그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서도 법률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기자가 꼭 종군을 해야만 훌륭한 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걸 갔다 왔다고 해서 꼭 훌륭한 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 지역에도 제가 존경하는 일본인 사진기자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전방파와 후방파가 있어요. 전방에 가서 총싸움이 벌어지는 막 이런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런 참호에서 취재를 하는, 전쟁의 프론트라인을 취재하는 걸 즐겨하는 분이 계시고, 전쟁의 상황에 가서 후방에서 과연 군인이 아는 민간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진의 대부분은 그 후방에서 벌어진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종군 전 분쟁 지역을 가지 않아도 좋은 기자는 얼마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도 꼭 모든 게 전방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 법률이 어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내보내고 나서 또는 내보내기 위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기자 개인 또는 회사에 쉽게 말하면 좀 눈치를 주는 그러니까 로비나 회유 같은 메일이나 전화 이런 게 법인, 단체, 개인 또 심지어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질 때 회사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슨 항의 또는 어떠한 반응을 내놓나요? 그게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저희 회사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요. 그런 게 있어도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오히려 보도를 할 정도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국내 언론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언론이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되겠죠. 근데 참 그런 얘기지만 언젠가부터 그 기레기라는 이야기가 뭐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그리고 언론에 보면 꼭 이렇게 무슨 언론과 무슨 집단들이 막 유착을 하고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자라면 그런 거에 회유되면 안 되고 그리고 과연 그런 일이 필요할 정도로 언론이 예전처럼 파워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필요하더라도 그런 압력과 회유가 필요하더라도 모든 언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게 기자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뭐 민주화가 덜 된 나라나 치안이 좀 부족한 나라에서 뭐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 있나요? 아까 얘기했었던 제가 취재했었던 곳 중에는 태국에서 아까 빵을 터졌던 게 저희 앞에서 바로 수류탄이 터졌던 거고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강도가 제 뒤를 쫓아오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경찰이 그 사람을 봐가지고 저를 구해줬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황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파푸아뉴기니아를 원래 취재를 갈 예정이었는데 거기가 치안에 대한 안전 문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희 회사에서 경호원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가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그 취소를 캔슬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간단히 생각나는 건 그 정도고 뭐 제 친한 동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자기가 묵고 있던 호텔에 러시아에서 날아온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꽝 소리 나서 깨봤더니 같은 방에서 방의 절반이 날아갔고 같은 방에 자고 있던 그 친구의 안전을 책임져 주던 보디가드 같은 친구는 그 자리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렇게 극한 경우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는 모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하고 그쪽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걸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만남이 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고민도 많지만 꿈도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나이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와 알찬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